중국 전역이 술렁이었습니다. 14억 인구가 5천년간 써온 한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죠. 그런데 그 한자의 나라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낯선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도 학교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산은 멈추지 않았죠. 웨이보에서, 빌리빌리에서, 닉네임에서 중국 언어학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24개 자모가 5만 자의 한자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한자의 나라에 스며든 한글, 그 충격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청년층의 온라인 소비 패턴을 관찰해왔죠. 그 중에서도 팬덤 문화가 제 전공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인터넷은 한자의 절대 영토였습니다. 당연했죠. 중국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11억 명이 씁니다. 한자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 일종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자야말로 문명의 정수라고 생각했죠. 표의문자라는 특성 때문에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습니다. 산은 산 모양이고 물은 물 모양입니다. 이보다 직관적인 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능숙하게 구사하려면 최소 5,000자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한자는 5만 자가 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글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쓰는 지역 문자라고 생각했죠. 사용자 수로 따지면 한국어는 세계 24위 수준입니다. 8천만 명 정도가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죠. 2015년 무렵이었습니다. K-팝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엑소, 빅뱅 같은 그룹들이 웨이보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죠.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봤습니다. 한류는 이전에도 있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드라마 열풍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한류가 한글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콘텐츠는 소비하되 문자까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봤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인기여도 중국인들이 히라가나를 쓰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2018년쯤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와 빌리빌리를 모니터링하던 중이었습니다. K-팝 관련 게시물에서 한글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돌 이름 정도였죠. 중국어 표기 대신 한글 원문을 그대로 적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팬심의 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원어로 쓰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날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문화 정책도 제 예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외래 문화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팬덤 문화에 대한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글이 확산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중국의 인터넷 환경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튜브가 차단된 상황에서 빌리빌리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국 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동영상 서비스였죠. 매일 5,400만 명이 접속하고 평균 체류 시간이 75분에 달합니다. 이 공간에서 한글이 퍼진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한자 중심 사회에서 다른 문자가 자리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의 착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19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 K-팝 관련 게시물을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댓글창에 한글이 부쩍 늘어난 걸 발견했죠. 단순히 아이돌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사 일부가 한글 원문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번역본 없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굳이 읽지도 못하는 문자를 공유할까요? 중국어 번역본이 있는데 말입니다. 팬 커뮤니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죠. 팬들 사이에서 한글 원문을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정통성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번역본은 누군가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 원문은 순수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빌리빌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 아래 댓글을 보니 한글 응원 문구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모티콘처럼 짧은 한글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이팅, 사랑해, 최고. 저는 이 현상을 연구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중국 청년층의 외래 문자 수용 양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팝 관련 게시물 중 한글이 포함된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특히 방탄소년단 팬덤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닉네임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 안전 정보와 위원회 판공실이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연예인 응원 활동에 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팬클럽 간 온라인 다툼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죠. 며칠 뒤 웨이보가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K-팝 팬클럽 계정 21개에 대해 30일 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아이돌 팬클럽 규제는 K-팝 산업에 대한 추가 타격이 될 것이라고요. 또한 오늘날 중국의 스타 추종 문화의 원조가 한국이라며 중국 당국의 연예계 정화 캠페인에서 한국 스타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글 확산이 멈출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으니까요. 플랫폼도 규제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팬덤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자 팬들의 행동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공개적인 팬 활동은 줄었지만 개인적인 한글 사용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닉네임에, 프로필 소개란에, 개인 메시지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한글이 조용히 퍼져나갔죠.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한글을 입력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한글 자판을 설치했다는 의미죠. 의도적으로 한글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연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니라 문자 확산 현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죠. 한글이 어떻게 중국 인터넷에 침투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로는 단순했습니다. K-팝 가사였죠. 팬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가사를 외우려고 하죠. 그런데 중국어 번역본으로는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다르니까요. 결국 한글 원문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모른 채 글자 모양만 따라 적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비슷한 소리를 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특성이 작동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됩니다. 이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죠. 규칙만 알면 어떤 소리든 적을 수 있습니다.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팬들은 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변화의 조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초 저는 빌리빌리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자모학습 영상이었죠. 제작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K-팝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영상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한글 자음을 하나씩 설명하는 거였죠.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팬들이 서로 한글 발음을 교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질문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비공식적인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죠.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검색어를 바꿔가며 유사한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한글 기초, 한국어 입문, K-팝 가사 읽기. 관련 영상이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제작한 것들이었죠. 전문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냥 팬들이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 한글인가? 중국 팬들이 좋아하는 해외 콘텐츠는 K-팝만이 아닙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엄청난 인기를 끌죠. 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한글만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걸까요? 히라가나나 알파벳은 왜 같은 현상이 없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제가 알던 문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15세기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창제 원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모양이고요. 시옷은 이빨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한 체계였죠. 더 놀라운 건 확장 방식이었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면 더 센 소리가 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죠.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소리의 세기가 획의 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이 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천지인 삼재 사상이 문자에 녹아있는 거죠.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의 정교함은 비전문가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K-팝 팬들에게 돌아가 봅시다. 이들은 한글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죠. 그냥 가사를 따라 적으면서 패턴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글은 이런 방식의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이 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패턴을 파악하면 새로운 글자도 읽을 수 있죠. 한자는 이렇지 않습니다. 글자마다 모양과 소리의 관계가 다릅니다. 하나하나 외워야 해요. 오만 자를요. 일본어 히라가나도 비슷한 한계가 있습니다. 46개의 기본 문자를 각각 외워야 하죠. 글자 모양에서 소리를 유추할 수 없습니다. 알파벳은 어떨까요? 2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관계가 불규칙합니다. 같은 철자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한글만이 글자 모양 자체의 발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확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한글의 규칙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가사를 반복해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모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중반 저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K-팝에 관심 있는 대학생 30명을 모집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좋아하는 K-팝 노래 가사를 한글로 따라 적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한글 읽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식 수업 한 번 없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이건 한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기간 한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독학으로 글을 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저는 이 시점에서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글 확산은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의 특성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죠.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요. 600년 전의 설계 원리가 21세기 중국 인터넷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었죠. 누리 세종학당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학습자에게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버전 교재도 개발됐고요. K-팝 기획사들도 움직였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영상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걸 파악한 거죠. 민간과 정부, 기업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글 확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력은 여전히 팬들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한글을 배우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씁니다. 자발적인 확산이었죠. 2022년 말 글로벌 한국어 학습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듀오링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약 1,07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학습자 수 기준으로 세계 5위였습니다. 중국은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종학당 중 가장 많은 곳이 중국에 있습니다. 29개소죠. 일본 17개소, 베트남 15개소, 미국 11개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자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23년이 되자 외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넷플릭스였죠. 오징어 게임 시즌이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공식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팬덤에서도 한글 사용이 늘어난 겁니다. K-팝 팬덤에서 시작된 현상이 드라마 팬덤으로 확산된 거죠. 명대사를 한글 원문으로 공유하는 게시물이 웨이보에 올라왔습니다.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겠다는 목표를 세운 팬들도 나타났고요. 더 흥미로운 건 학습 동기의 변화였습니다. 초기에는 가사를 따라 부르기 위해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이유가 추가됐죠. 한국 콘텐츠를 원어로 감상하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번역을 거치면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걸 팬들이 알게 된 겁니다. 2023년 12월 듀오링고와 넷플릭스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이 출시에 맞춰 한국어 학습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드라마의 명대사를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협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언어 학습 플랫폼이 손을 잡은 거니까요. 한국어가 단순한 지역 언어가 아니라 글로벌 학습 수요가 있는 언어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응시자 수가 42만 8,585명이었습니다. 2020년 21만 8,869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 시험은 87개국 323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중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정확한 국가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종학당 분포를 보면 추정이 가능하죠. 중국에 29개 세종학당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학습 수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국제언어학계의 반응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은 학술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이 다른 문화권에 확산되는 현상은 별개의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습니다. 학술적 우수성이 실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론이 현실이 된 거죠. 저는 한글 확산의 메커니즘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한글은 24개의 자모만 익히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합니다. 한자 5,000자를 외워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대문자, 소문자 구분도 없습니다. 알파벳보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둘째, 규칙이 일관적입니다. 한번 원리를 파악하면 새로운 글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죠.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없습니다. 셋째, 시각적 논리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에서 발음 정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획이 추가되면 소리가 세진다는 규칙이 있죠. 이건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입니다. 넷째, 조합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24개의 기본 요소로 1만 개 이상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소리를 적을 수 있죠. 이 네 가지 특성이 비공식 학습 환경에서 한글 확산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2024년 초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듀오링고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 수가 1,77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2년 전 906만 명에서 95% 증가한 수치죠. 이 성장률은 스페인어 64%, 프랑스어 52%, 일본어 77%를 모두 앞질렀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됐습니다. 중국어를 제쳤죠. 이 숫자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어 사용 인구는 8천만 명 정도입니다. 중국어 사용 인구는 11억 명이죠. 그런데 학습자 수에서 한국어가 중국어를 앞선 겁니다. 사용 인구와 학습 인구가 역전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콘텐츠의 힘이 컸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하지만 콘텐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본 콘텐츠도 인기가 많으니까요. 미국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문자의 접근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시도하는 사람이 많고 규칙이 일관적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중국에서 이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자의 어려움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한글의 단순함이 더 크게 다가온 겁니다. 상대적 장점이 부각된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팬덤만 볼 게 아니라 오프라인 학습 시장도 살펴보기로 한 거죠. 글로벌 한국어 학습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72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2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건 언어학습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중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연결 때문에 중국은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소비자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 어학원이 여전히 선호되지만 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사용도 빠르게 늘고 있죠. 특히 청년층에서요. 2024년 한국어 능력 시험 시행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사회에서 8회로 확대됐죠.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에는 인터넷 기반 시험이 6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됩니다. 한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한대학교에서 열린 언어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미래였죠. 중국, 일본, 한국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중국 청년층의 문자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학자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일본 학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디지털 환경 적응에 대한 내용이었죠. 흥미로운 발표였지만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발표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글의 정보 압축 효율성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의 특성을 가집니다.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방식으로 결합해
음절 단위 블록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알파벳은 음소 문자입니다. 글자를 일렬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단어를 로마자로 쓰면 6글자가 필요합니다. H, A, N, G, U, K. 6칸을 차지하죠. 한글로 쓰면 2글자입니다. 한, 국, 2칸이죠. 같은 정보를 담는데 한글은 알파벳의 3분의 1 공간만 필요합니다. 이건 디지털 환경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화면 공간이 제한된 모바일 기기에서 한글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더 많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 학자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글, 알파벳, 한자로 작성했을 때 페이지 수 차이를 비교한 거였습니다. 한글 문서가 가장 짧았습니다. 알파벳 문서보다 30% 이상 짧았고 한자 문서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의 페이지 수는 비슷했지만 학습 비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자는 수천 글자를 외워야 그 효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글은 스문에게 자모만 익히면 됩니다. 학습 비용 대비 정보 효율성. 이 지표에서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청년층에서 한글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학술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되지만 실제 확산은 별개의 문제 아니냐고요. 한국 학자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설계됐지만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모바일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K-팝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의식적으로 한글의 효율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는 베이징 시내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 슬쩍 봤습니다. 한 여학생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이보였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 옆에 한글이 있었죠. 닉네임이었습니다. 중국어가 아니라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을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찾아봤죠.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젊은 층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가 확실히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데이터를 다시 뒤졌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찾았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K-팝 소비와 팬덤 활동에 대해 조사한 거였죠. 51명의 응답자 중 상당수가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51명은 작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경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죠. K-팝 팬들 사이에서 한글 문해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규모를 추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K-팝 팬덤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웨이보 팔로워 수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주요 K-팝 그룹의 중국 팬클럽 팔로워를 합치면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만 한글을 배웠다고 해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1%만 한글 기초를 익혔다고 칩시다. 그래도 수십만 명입니다. 공식 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외국 문자를 익힌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죠. 이건 전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한 문화권의 문자가 다른 문화권에 자발적으로 확산된 경우가 있는지요. 로마자의 경우 대부분 식민 지배나 종교 전파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강제성이 있었죠. 아랍 문자도 이슬람 전파와 함께 퍼졌습니다. 종교적 동기가 있었고요. 순수하게 문화 콘텐츠의 힘으로 문자가 확산된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이 처음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논문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팬덤과 문자 확산 중국 내 한글 수용 현상 분석이었죠.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비공식 학습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현상은 K-팝 팬덤에서 시작됐지만 더 넓은 문화적 함의를 가진다. 동료 학자들에게 초고를 돌렸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했고 일부는 과대 해석이라고 했죠. 팬덤 현상을 문자 확산으로 연결하는 게 비약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자의 나라에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그 문자가 논문이 공개되자 반응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2024년 12월 중국 내한 언어학 관련 온라인 포럼에서 제 논문이 언급됐습니다. 누군가가 요약본을 올린 거였죠.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인 논의였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질문, 데이터 출처에 대한 확인 요청, 정상적인 학술 토론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댓글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한자 문명의 후손들이 24개짜리 간단한 문자에 빠져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문화적 퇴보 아니냐. 반박이 달렸습니다. 문자의 복잡성이 우수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효율성도 중요한 가치다. 다시 반박이 왔습니다. 한자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의 유산이다. 한글은 600년밖에 안 됐다. 비교 자체가 불경스럽다.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발의 강도가 예상보다 셌습니다. 단순한 학술 논문에 대한 반응치고는 감정적이었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자는 중국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5000년 문명의 상징이죠. 중국인이라는 것은 곧 한자를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문자가 민족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다른 문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불편한 신호였습니다. 특히 그 문자가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던 한반도에서 온 것이라면 더욱 그랬죠. 문화적 위계가 흔들리는 느낌. 저는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느꼈으니까요. 온라인 논쟁은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주류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논문을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주제를 다뤘죠. 중국 청년층의 외래 문화 소비 패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들이었습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K-팝에 빠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기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가 문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째, 방어적 반응이었습니다. 한글 확산 현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단순한 팬덤 활동이 아니라 문화적 침투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둘째, 세대 갈등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인식 차이가 뚜렷했죠. 젊은 세대는 한글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기성세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셋째, 민족주의적 프레임이 작동했습니다. 문자 선택이 애국심의 문제로 연결됐죠. 한글을 배우는 것이 마치 한자를 배신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현상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한글 확산이 사소한 현상이었다면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반발의 강도가 현상의 규모를 방증하는 거였죠. 2025년 초 저는 후속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한글 확산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웨이보와 바이두에서 관련 키워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한글, K-팝 팬덤 같은 검색어의 추이를 살폈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적 담론과 긍정적 담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특히 실제로 한글을 배워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글을 배워본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배우기 쉽다. 규칙이 명확하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죠. 반면 한글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반응부터 문화적 우려를 표하는 반응까지 다양했죠. 직접 경험의 유무가 인식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항은 주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한글을 알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었죠. 문자 자체의 매력이 선입견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건 한글 확산이 계속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다시 확산을 촉진하는 구조였으니까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시험이 13개국으로 확대된다는 발표였죠. 기존 6개국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시행 횟수도 연 3회에서 6회로 증가했고요. 중국, 홍콩은 이미 인터넷 기반 시험 시행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증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자격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취미 수준을 넘어서 실용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취업, 비즈니스. 한국어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자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5000년 문명의 문자 옆에 600년 된 문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방식으로요. 이건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확장이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추가한 거였죠. 문자 레퍼토리를 넓힌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였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죠.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확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경쟁이었죠. 청중은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언어학과 문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제 논문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일으킨 뒤라 학생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호기심 어린 시선과 경계하는 시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한글 확산 현상을 부정적으로 봤다고요. 한자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문자가 침투한다는 느낌이 불편했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이던 분위기가 누그러졌죠. 저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 체계,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 체계,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규칙, 모아쓰기를 통한 공간 효율성.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우수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자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의미 전달의 강점이 있고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소리 표현의 강점이 있습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습 효율성에서 한글이 압도적이라고요. 20개 자모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과 5,000개 한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아시나요? 한자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글을 모른다는 걸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죠. 훈민정음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600년 전에 이미 학습 효율성을 설계 목표로 삼은 겁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한자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배우는데 수년이 걸릴까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자를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매일 수십 회씩 외우고 획순을 틀리면 혼나고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배우는 건 원래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한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자가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자가 어려운 거였죠. 다른 방식도 가능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를 설계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증명했죠.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질문보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K-팝 좋아합니다. 한글도 조금 배웠고요. 그런데 주변에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한자도 제대로 못 쓰면서 한글을 배우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다른 학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글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건 능력의 확장입니다. 한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한글을 추가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항의 상당 부분은 죄책감에서 온 거였습니다. 자국 문자에 대한 충성심과 외국 문자에 대한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였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강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글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자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했죠. 한 가지 문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한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글 키보드를 보여주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자기가 쓴 한글 일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숨어있던 학습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논문에 반영했습니다. 한글 확산에 대한 저항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저항은 한글 학습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오히려 학습을 숨기게 만들 뿐이다. 저항이 줄어들면 숨어있던 학습자들이 드러난다. 2025년 6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세종학당재단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이 21만 374명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740명에서 시작해서 16년 만에 284배 증가한 겁니다. 87개국 252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었죠. 중국에만 29개소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죠. 일본 17개소, 베트남 15개소, 미국 11개소를 크게 앞섰습니다. 한자의 나라의 한글 학당이 가장 많다. 이 역설이 저에게는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한자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5천년 문명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그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의 스마트폰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두 문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공존. 저는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처음에 저는 한글 확산을 위협으로 봤습니다. 한자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죠.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배우는 건 한자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자 능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한 가지 언어만 아는 것보다 두 가지 언어를 아는 게 낫듯이 한 가지 문자만 아는 것보다 두 가지 문자를 아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기는 구조였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관광, 교육, 비즈니스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의 소통 능력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죠. 무역, 외교, 문화 교류 모든 면에서 한국어를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민족주의적 렌즈로만 보면 갈등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실용주의적 렌즈로 보면 협력의 가능성이 보이죠. 한글과 한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죠. 한자를 알면 한국어 어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중국에서는 한글 학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용적인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유학, 취업,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문자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동아시아 문자 생태계의 새로운 균형이라고 봅니다. 수천 년간 한자가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한자를 사용했죠. 하지만 각국이 고유 문자를 발전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한글, 일본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만들었죠.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다른 나라의 문자를 접할 수 있습니다. 번역 앱으로 의미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배우기 쉬운 문자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글이 그 흐름의 선두에 있습니다. 스문에게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효율성, 발음 기관을 본뜬 과학적 설계, 규칙적인 조합 방식. 이 특성들이 디지털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요. 물론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문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자는 의미를 담는 데 강점이 있고 한글은 소리를 담는 데 강점이 있죠.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공존이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공존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계속 관찰할 생각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봅니다. 첫째, 이중 문자 사용자가 늘어날 겁니다. 한자와 한글을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중국인이 증가할 거죠. 지금은 K-팝 팬덤 중심이지만 점차 일반층으로 확대될 겁니다. 한국어가 중국 내 제2외국어로서 위상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교육 시장이 확대될 겁니다. 한국어 학습 시장은 2024년 72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연평균 25.1% 성장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의 핵심 소비자로 남을 겁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어학원, 교재 시장 모두 성장할 여지가 있죠. 셋째, 문화 교류가 깊어질 겁니다. 언어를 알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아는 중국인이 늘어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겠죠.
번역을 거치지 않고 원문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이건 문화 교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새로운 형태의 융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자와 한글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표기법이나 디자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일부 디자이너들이 한글과 한자를 조합한 타이포그래피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문자 자체가 예술적 표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저의 역할은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저는 이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결국 소통의 도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한 문자를 알수록 소통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글을 아는 중국인이 늘어나면 한중 간 소통이 더 원활해지겠죠. 오해가 줄고 이해가 늘어날 겁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만든 문자. 그 문자가 이제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자의 나라에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발로, 문자 자체의 힘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설계가 21세기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